네, 안녕하세요. 방송 언어 11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시 수업에 이어서 사이시옷에 대한 표기 규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 6쪽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 168페이지에 있는 한글 맞춤법 1988년의 규정, 현행 사이시옷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행 사이시옷 규정은 지난 차시에서 이미 했다시피 기본적으로 1946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만 이제 그 사이숏을 표기를 하고, 또 니은이 덧나거나 또 니은이 두 번 덧나는 것도 표기를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선행하는 자음이 이제 그 선행하는 끝소리가 말음이 자음인 경우에는 사이숏을 표기하지 않는 그런 표기법의 규정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드디어 이제 한자어들끼리의 한자와 한자어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사이숏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표기를 하지 않는 그런 규정을 제시합니다. 네, 그래서 현행 오늘날의 맞춤법 규정 제30항을 보면 이제 6쪽 같이 봐주세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끊는, 자, 순우리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고유어로 된 것입니다. 순우리말은 이제 고래째 기법처럼 고래도 재도 귀도 밥도 모두 순우리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무까지. 이런 경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이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면 시옷을 표기를 하고요. 뭐 혓바늘 햇볕 다 마찬가지입니다. 뒷말이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뭐 덧나는 경우 맨나물 아랫니 이런 경우에 역시 시옷을 표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도리깻열 뒷읒 니은이 두 개 덧나죠. 뒷니를 보면 딱 알죠. 깻잎 이런 경우에도 시옷을 표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규정은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많은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연습 문제 18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 봤는지 모르지만 박경미라고 해서 지금 그 비례대표 어느 당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국회의원이 된 그 박경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학 콘서트라는 책, 아마 한 중학교 때쯤 이렇게 뭐 필독사다 뭐 이렇게 봤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 그 용어들 있잖아요. 뭐 최대값, 뭐 극소값, 뭐 이럴 경우에 사이쇼 쓴 거 되게 부자연스럽다고 하면 느꼈을 텐데, 그 양반이 중앙일보에 2007년에 너무 사이쇼 표기가 말이 안 된다. 뭐 그래서 옛날에 근사값, 뭐 근사치 했는데 오늘날 근삿값 이렇게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값이 고유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사값 같은 경우 근사를 한자지만 값은 고유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넣게 되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맛비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하굣길, 선생님도 하굣길은 너무 이상했거든요. 하굣길도 하교는 한자어지만 길은 고유이기 때문에 하굣길. 이래서 그게 너무나 말이 안 되고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 뭐 이것도 뭐 꼭지각인데, 그래서 지금 그 교재 연습 문제에서 186, 187페이지에 보면 이제 박경미라는 수학자가 사이시 표기의 현행 사이시 표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규정이 뭐냐면 순우리말끼리냐, 순우리말과 한자어냐, 또 한자가 앞에 오든 뒤에 오든, 그리고 또 한자어끼리냐. 한자어끼리의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해요. 맨 끝에 세 번째를 먼저 보면 두 음절로 된 한자어의 경우는 이 경우에만 시옷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것만 외워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한자어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it과 이런 때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죠. 안 들어가고 이제 뭐 근사값, 소수값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경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귓병, 머리병, 된소리로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촛국 이런 것들도 초도 한자잖아요. 이거. 그다음 뒷말에 니은 미면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갯날, 제삿날 이런 것들 개도 다 이게 한자어니까. 그다음에 뒷말에서 니은이 덧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시옷 규정이 굉장히 하굣길 등등과 같은 어색한 시옷 표기 원칙을 따르다 보니까 글쎄요. 그래서 사이시옷의 표기 문제는 여전히 ing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사람에 따라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단어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은 많지 않지만 비디오방이다. 그럼 비디오방이 맞냐? 비디오방이 맞냐? 이런 경우도 쓸 거냐 말 거냐, 표기를 할 거냐 말 거냐. 비디오방 같은 경우는 앞에가 외래어지만 몸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이시옷 문제는 ing고, 어찌되었건 간에 현행의 규범은 규범입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규범으로 만들어진 이상 공신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용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적인 힘을 갖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어 화법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학술적인 그런 문제들은 차치하고 그런 어떤 공적인 그런 속성을 기억해서 암기하고 있는 수밖에 없죠. 답이 그것뿐이라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가장 큰 특징은, 현행의 이 특징은 46년 이래로 40여 년 동안이나 적용되었던 선행요소와 후행요소가 모두 한자인 경우의 사이시옷을 예외의 지금 6가지만 남기고 다시 6가지만 밝혀 적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그게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준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록 부분을 보면요, 274쪽 우리 교재 274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4쪽을 보면 거기에 이제 제31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의 본문 안에서 모든 맞춤법 규정을 다 살펴볼 수가 없죠. 그래서 문어화법의 중요한 것들만, 논란이 될 것들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32항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두 개의 규정은 소위 말해서 표음주의 표기법이나 표의주의 표기법이 아닌 역사주의 표기법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역사주의 표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의문 변화라든지 전통적인 표기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반영하는 것인데, 특히 여기에 보면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것,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들 표기가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을 거예요.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을 건데,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경우, 여러분들 여기 이해하기 좀 쉽게 좁쌀의 예를 볼까요? 좁쌀의 경우에 여기 지금 다 비읍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 플러스 쌀이 발음이 안 돼서 비읍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녀석들은 왜 들어가 있느냐? 사실 간단히 말하면 뒤에 뎁쌀이 입대, 좁쌀, 맵쌀, 주로 쌀이죠? 그 다음 벽시, 접대. 자, 입대랑 접대는 오늘날에는 아무도 입대라는 말, 지금 다 입대라고 하고요. 접대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도 쓸 거예요. 접대 네가 그랬잖아.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입대까지라고 했었어요. 자, 때 아니면 쌀 아니면 쌀이죠. 이 단어들은 지금 이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의 뒤에 오는 단어들, 쌀이라든지 때라든지 쌀이라든지 쌀이, 이 단어들은 원래 15세기 중세국어에 비읍을 가지고 있던, 어두자음군으로 비읍을 가지고 있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오늘의 경음이지만 옛날에는 비읍 시옷, 즉 발음이 브살 이 정도로 되는. 그래서 현행 이 비읍은 600년 전에 비읍이 발음 났던 그 시절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언어의 화석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사주의 표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굳이 조쌀이나 이때가 발음이 안 돼, 대쌀이, 맷쌀 이렇게
발음이 안 돼서 비읍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의미를 더 살려주는 것도 아니죠. 그쵸? 이럴 경우 have은 뭐냐, 뭐 좁은 뭐냐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60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단어의 첫머리에 비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비읍계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읍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의문론적인 특징을 화석처럼 가지고 있는 예인데, 그런 역사적인 화석적인 그런 어떤 현상을 표기에 그냥 반영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읗 소리 같은 경우는 수컷, 뭐 이거 여러분들 틀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암이나 수는 접두사라고 배우고 있죠. 접두사라고 배우고 있는데, 그래요. 수컷, 수탉, 그 다음에 암캐, 암컷, 네, 암탉, 이 정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마 접두사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암수라는 단어가 있죠. 암컷과 수컷이라는 암수. 자, 암수. 야, 암수가 짝이 맞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암수는 어떤 단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접두사와 접두사의 결합? 그런 워드 포메이션의 룰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국어학자가 아니더라도 모국어의 그런 그 지식을, 내적 지식, 어떤 그런 것을 근거해 본다면 접두사와 접두사가 결합해서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접두사, 예를 들면 새가 있고, 시어머니의 시가 있다, 새로 온 시어머니야, 그럼 새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암수라는 단어는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면, 암과 수가 원래는 접두사가 아니라 중세국어 시기 15세기 15세기 그 무렵에는 암과 수가 다 개별 명사였어요. 접두사가 아니라. 근데 역사적으로 단어는 이렇게 어떤 그런 문법 범주도 바꾸거든요. 자립적인 어떤 명사로서의 체언어가로서의 기능은 잃어버리고 접두사로 바뀐 거예요. 접두사로 바뀐 거야.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암수는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부르게 되고, 암과 암탉, 암컷 이런 것은 다 이제 접두사화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원래 명사일 때 다 히읗 발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미음, 히읗, 수, 히읗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일 때, 체언어간일 때 히읗을 가지고 있었던 거세요. 그러니까 암탉은 뭘까요? 히읗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미음, 히읗에 닭이 결합하니까 암탉. 수탉도 수, 히읗 발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닭이 결합하니까 수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수탉, 암탉의 유기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과거에 암과 수가 각각 히읗 발음을 더 가지고 있던 그런 체언어간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단어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살코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고요. 다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던, 머리나 살 이런 단어들은 지금도 명사니까 별 문제가 없고, 암이 제일 문제가 되죠. 암탉의 안도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국어에서는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는 체언어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현대국어에는 없죠. 이들 단어들은 그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화석형들이에요. 화석형들. 부인이라는 뜻의 아내가 있죠. 아내. 옛날에 보면 안해라고 썼거든요. 이건 바로 히읗 말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국어에서는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는 체언어간은 없고요. 이들은 이제 화석형일 뿐이고, 용언어간, 좋다, 파랗다의 경우만 남아있는 거죠. 국어학 시간이 아니고 또 국어사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32랑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고, 이런 배경이 있어서 역사주의 표기법을, 역사적인 그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2랑을 좀 추가로 설명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 다음 이제 강의 교재 6쪽부터 이제 7쪽으로 넘어가죠. 7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준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준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준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본문 앞쪽에서는 169쪽이죠. 169쪽입니다. 일단 그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재 이제 저자가 준말 가운데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먼저 교재 앞부분에서 170쪽부터 172쪽까지 먼저 살펴보고 부록에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말은 한글 맞춤법 제32항부터 40항까지 이제 준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준말을 모를 리는 없고요. 이 준말이야말로 문어보다는 이제 구어에서, 그러니까 문어 화법에서 규정해준 전형적인 구어적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어에서 준말이 많다는 점을 보면 준말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표의주의에 근거할까요? 표음주의에 근거할까요? 기본적으로 표음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6쪽의 젠 밑에 줄 보면 강의교재 준말에 대한 규정은 1차적으로는 표음주의 표기법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네. 구어 합법을 반영한 문어 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7쪽입니다. 강의교재 7쪽. 준말은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탈락과 축약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말은 줄여지는 거잖아요. 줄여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줄여지는 것이 있고, 줄여지다 보니까 축약과 탈락이 주된 현상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빨리 이야기하게 되죠. 빨리 이야기하게, 의사소통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빨리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축약과 탈락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32항과 39항, 네. 전반적으로 이제 뒤쪽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부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교재 170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교재의 170쪽 3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2항에 보면 단어의 끝몸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에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라고 해서 뭐 기러기야, 그럼 기러가, 어제 그저께는 엊그저께, 어제 저녁은 어저녁, 가지고 뭐 갖고 디디고 딛고.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엊그제 어저녁이 언제냐, 엊그제가 언제냐, 이거 틀려요. 이거 묻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지금 보는 김에, 이건 다 탈락의 경우에 해당하죠. 본말과 준말, 탈락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3항은 탈락과 축약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그게, 그 다음에 그걸로, 난, 날, 넌, 널, 뭘, 뭐, 무해라고 하는 거, 무엇이든, 멋이, 무해. 굉장히 의고적인 그런 표현이죠. 잘 안 쓰고 있지만, 네. 그래서 탈락과 축약을 모두 보여준다는 점에서 32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재 171쪽으로 가주세요. 교재 171쪽에 보시면 38항을 소개하고 있는데, 38항은 축약도 두 가지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어가 이 가운데 이 몸이 첫 음절하고 연결이 되면 세어, 그 다음에 뒷 음절 어와 연결되면 쌓여, 그 다음에 되어 보여, 쇠어 쏘여, 뉘어 누여. 네. 그 다음에 뜨여 빼고 쓰여는 쓰여 쓰여, 티어 티어 이렇게 되죠.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띄어쓰기에 해당하는 그거죠. 이거는 띄어만 되고 뜨여는 안 돼요. 뜨여는 안 됩니다. 특이하죠.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상 뜨여가 안 되는 게 이상한데 뜨여는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 안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 오히려 사이어에 세어가 난 좀 안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규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 뜨여가 되게 특이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171쪽에 그 38항에 대한 설명한 그 바로 밑에 단락에서 제일 밑에 줄 보면 다만이 있죠. 다만 이때의 뜨여는 띄어쓰다의 경우이고
눈이 떠지다는 뜨여도 돼요. 눈이 뜨였다. 그쵸. 신봉사는 눈이 떠지다의 의미에서는 뜨여도 돼요. 이게 요거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는 출제한 적 없고 나는 이렇게 치사하진 않고 이거 어디서 그 기출 문제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왕 여러분들 나랑 수업 들으니까 꼭 기억을 해놨다가 참 이렇게 출제자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난이도 조절을 해서 그 어떤 성적에는 편차를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정말 소수만이 맞출 수 있는 궁벽진 곳을 찾는데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일반 정말 국어학 하는 교수들이 아니면 문학 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만한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의미가 달라질 때는 또 뜨여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강의 자료 7쪽으로 다시 와주세요. 네. 강의 자료 7쪽으로 오시면 지금 40항이 있는데 40항이 이게 좀 혼란스러워서 이제 하다가 붙었을 때 하가 완전히 줄었느냐 히읗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유기음화를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붙임이가 이제 제일 혼란스러운 문제라서 이 40항을 조금 이제 보통 여러 가지 맞춤법과 관련되는 어떤 좀 뭐랄까 시험 대비 같은 경우에 중요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40항의 규정은 뭐냐면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모음 아만 줄고 히읗이 다음 절이 첫 소리를 올려 거센 소리로 될 적에 유기음화가 될 적에 그 유기음화로 적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게가 간편하게 가하다가 가타 다정타 이거는 큰 문제가 없죠. 붙임일과 붙임이가 있는데 붙임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가 줄어들고 예를 들면 아니 하다였죠. 그 다음에 그러하다였고 아무러하다였죠. 이런 경우에 아가 줄고 히읗이 뒷소리의 유기음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서 않다, 그렇다, 아무렇다, 어떻다, 저렇다, 이렇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받침으로 적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붙임 2가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글쎄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워낙에 이제 좀 평상시에 좀 안 쓰는 경우, 깨끗지 않다. 이런 거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88년 이전에 학교문법을 이제 배워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는 거북치, 생각컨대, 특히 많이 썼던 게 생각컨대, 이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고치느라 굉장히 고생해서 틀리니까 안 쓰게 되고, 요즘은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북하다 이 경우에는 하가 아주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8년 개정안을 만들 때 그전에는 거북치 생각컨대 생각타 못해를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규정에 아만 줄어들고 유기음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인데 88년 개정안을 만들 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쳐놓은 건데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근데 어쨌든 규정은 그렇습니다. 하가 아주 없어졌다고 봐서 거북지, 생각건대, 생각다 못해, 깨끗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지 않다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섭섭지 않다, 못지 않다 이런 것은 좀 기억을 못지 않다는 어느 순간 이거는 넉넉치 않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규정은 그렇습니다. 붙임이가 아주 헷갈리고요. 붙임 3은 결단코 결코 다 아는 것들이라 오히려 여기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마터면 한번 볼까요? 하마터면 하면 하여튼 이거 시험 문제 내면 그렇게들 많이 틀려요. 하마터면은 하마트면으로 써서 틀리고 하여튼이 이제 굉장히 이상한가 봐. 그래서 어쨌든 요거 두 개. 특히 하마터면은 하마트면 아니고 하마터면이니까 아예 별표 해놔서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붙임이 규정이 제일 혼란스러운 것 같다.
경우가 밑줄에 그렇게 선생님이 지금 익숙치 않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이는 하전체가 줄지 않고 히읗은 남는다는 상위 규정을 여기에도 적용하는 경우인데 이제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외워두고, 대충 살펴보면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역, 시옷, 비읍, 소위 장애 자음들을 받침으로 가지고 하다와 결합하는 경우, 하가 전체가 줄어들어서 이제 유기음하를 반영하지 않고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 리을, 이응 같이 이제 공명자음 받침을 가지는 경우에는 히읗이 남는다는 경향성으로 이제 뭐 간편, 캐처럼 유기음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 규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띄어쓰기 규정은 사실 이제 가장 고생스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띄어쓰기 규정이라고 할 수가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띄어쓰기 들어가기 전에 준말의 전체 규정,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32, 33, 38, 40 말고 준말 274페이지 잠깐만 봐줄래요? 네, 부록에 해당하는 교재의 274쪽. 네, 선생님이 좀 늦은 밤에 촬영을 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배경이 지금 집으로 바뀌었잖아요. 학교에서 시간이 너무 안 나서 밤에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 해롱해롱 하나 봅니다. 네, 274쪽 그 준말에 32항은 우리가 설명을 했고 33항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75페이지에 34항을 가보면 뭐 우리가 다 이거는 뭐 틀리는 것들이 아니죠. 뭐 가가 되고 뭐 갔다 뭐 이건 다 아는데 개어 겠다 이것도 다 뭐 붙임 1도 혼란스러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6페이지로 가도록 하고요. 네. 35항도 뭐 꼬아 활음화된 경우들이죠. 뭐 이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붙임 1의 노아는 히읗이 탈락한 상태로 놔로 이렇게 줄적에는 준더로 네, 쓰고 이제 이때는 이제 히읗이 표기로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때문에 따로 설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붙임 2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지금도 많이 틀려서 괴어는 괴 이렇게 써야 돼요. 굉장히 많이 틀린다는 거 알죠? 됐다. 이거 지금 됐다 같은 경우 엄청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서를 줄여서 되서로 쓰면 어떻게 돼요? 도아이로 써야 되는데 교수님들도 엄청 많이 틀리고 틀렸다는 것 소위 말해서 선생님도 막 지적질하기가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는데 안 틀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규범은 맞으면 너무 당연한 거고 틀리면 살짝 비표준어적인 표현을 쓰면 쪽팔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딱 보면 뭐 됐다 특히 됐다를 많이 쓰잖아요. 오랫동안 못 배워서 라고 쓸 게 아니고 못 배워서 이럴 거면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네. 요거 좀 35항의 붙임이 규정을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277페이지에 가보면 뭐 이거 36항, 37항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8항, 뭐 39항, 네, 그거 한번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죠. 네, 그 다음 이제 띄어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어쓰기 총칙은 이제 다시 보면 네, 강의 자료 8쪽입니다. 강의 자료 8쪽. 띄어쓰기 총칙은 제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그렇다면 규정이 총칙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럼 단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겠죠. 단어냐 아니냐. 이 총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애는 뭘까요? 네, 우리 다른 과 학생들은 대답을 못해요. 국어국문학 학생들이 답을 못하면 떼끼 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문제가 돼요. 조사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아예 어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용언 어간에 붙는 어미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럼 단어가 아니니까 걔는 어떻게 돼요? 뭐뭐 하고 뭐뭐 하니는 붙여 써야 되죠. 어간가. 당연한 거죠. 당연한 활용형 자체가 붙여서 쓰게 되는데 조사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총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제2항의 띄어쓰기 총칙만 봐도 조사 다 붙였었죠. 근데 조사의 경우에는 일종의 단어지만 의존 형태소라서 띄어써야 한다는 것을 규정에 밝혀주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또 문제가 뭐냐? 이것이 조사냐 아니냐. 예를 들면 만큼 같은 경우 우리 지금 강의 자료 8쪽 보고 있어요. 만큼을 한번 봅시다. 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자, 이때의 너만큼의 만큼은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자, 일단 이 만큼을 단어로 볼 건지 말 건지 결정하려면 얘가 조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죠. 근데 만큼은 조사예요. 조사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됩니다. 네. 자, 너에 붙여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원칙, 조건은 뭐냐면 체온 바로 뒤에 오는 만큼은 결국 조사가 됩니다. 사실 결국은 약간 순환론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너무 욕심내지 말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 먹을 만큼. 자, 관형형 어미 다음이죠. 그때의 만큼은 의존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명사만큼은 띄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보다 좋을 수는 없다. 자, 이때의 보다는 붙였어야 할까요? 띄었어야 할까요? 그가 지시대명사죠. 체언어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붙였어야 해요. 야, 너 방송 언어 기말고사를 위해서는 보다도 노력을 해야겠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부사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사는 단독형이니까 앞뒤로 다 띄었어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들, 조사인지 아닌지 조사라고 한다면 그 판단 기준은 사실 그 앞에 체온이 오느냐 아니냐를 사실 판단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것들인데 그거를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이제 수업에서 들었으니까 아직까지 혼란을 느꼈던 친구들이라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항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네, 뭐 요것만 보면 아무도 헷갈려 할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띄어쓰기를 오늘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띄어쓰기 규정과 기타 사항들은 3차 시 수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